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디파이와 CBDC, 마지막으로는 스텔라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The long game institutional interest in crypto is just getting started. 기관 투자자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긍정적인 기사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어떤 기사인가요? 5월 대규모 하락 이후에 그 암호화폐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기관들은 매집해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9월 27일 날 보고된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에 GBTC 보유량을 2배 이상 증가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두 건의 대규모 거래를 통해서 45만 GBTC를 구매했고, 그래서 총 보유 830만 GBTC를 보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GBTC란 단어를 저희가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잘 안 오거든요. GBTC가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네, 어느 정도로 저희가 규모를 이해하면 될까요? 네, GBTC는 마치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 가격을 한번 보니까 1GBTC에 42.62달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것을 달러로 따져보니까 3억 5,30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또 네, 감이 오겠죠. 4천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또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소로스 펀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해서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닥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그 고객의 돈을 지키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를 갖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자산에 눈길을 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관들의 유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 매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점점 더 많은 그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현재 노출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62%가 향후 12개월 내에 자신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GBTC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만 이더리움도 못지않게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9월에는 처음으로 이더리움 관련 신탁 물량이 비트코인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만큼 비트와 이더에 대한 관심이 둘 다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그런 토큰이지만 향후에 암호화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 생태계 위에 뭐 디파이나 NFT 등이 올라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그냥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커런시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그리고 뭐 솔라나나 폴카닷 같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투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더리움의 상승 역시 솔라나나 폴카닷 같은 다른 암호화폐 상승으로 또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JP 모건이 이제 종종 그 CEO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JP 모건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그런 데서 이제 VIP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 창구를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업비트에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코인들이 엄청난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내가 한탕 해야겠다라고 너무 이제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내 자산을 불러준 코인은 무엇인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요즘 장세에서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루에 50% 이상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인들을 보면 눈이 당연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들이 투자하는 코인들,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건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Money in 2030, a future where DeFi and CBDCs can work together. 디파이와 CBDC는 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앞으로의 미래를 좀 점치는 기사네요. 네. 디파이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 금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생각하는 방식을 현재 이제 바꾸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은행이 금융 상품을 설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에 접근하는 방식을 독점하였다고 한다면, 디파이를 통해서 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 차원에서도 금융시장,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거래, 송금, 소액 결제, 대출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디파이가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영역은 현재 전 세계 17억 명 정도 달하는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에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금융 생태계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가 요즘 확실히 그 NFT 다음 메타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17억 명이나 금융기관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용을 할 수 있는 게 디파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디파이가 CBDC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네. 네. 처음에 블록체인이 생겼을 때는 정부와 뭐 중개자들을 거치지 않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거래 시스템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생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도출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의 등락이 커지니까 좀 달러와 패깅된 좀 안전자산의 필요성이 증가가 된 건데요. 향후에 CBDC가 개발이 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달러와 패깅되어 있다는 얘기는 1달러 어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네. 나중에 디지털 달러가 나왔을 때 굳이 1달러 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그 디파이 메커니즘을 짜기보다는 그냥 달러를 넣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BDC가 나오면 많은 분들은 CBDC가 등장하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을 맞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디파이 메커니즘 안에 CBDC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들어가서 디파이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디파이가 잘 운영되는 곳에 CBDC가 이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뭐 USDC나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이게 과연 발행된 만큼 그 뒤에 백업으로 그만큼의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돈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파이 시스템 내에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CBDC, 디지털 달러나 위안으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우려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파이를 번역을 하면 탈중앙화 금융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고 CBDC는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앙이라는 말이 겹쳐서 그런지 뭔가 디파이랑 CBDC가 같이 갈 수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어우러진다는 건지 아직까지 조금 개념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 그 정부로부터 탈피한다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그 시스템 관리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네, 중간에 개인들 기관이 없다라는 네.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파이는 보통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자동으로 이 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리스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신뢰를 할 타인을 신뢰할 네. 필요가 없는 그런 생태계인데 이 안에 CBDC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CBDC를 쓰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나 똑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얘는 돈이고 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그 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뭐 달러에 준해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위치나 지위가 좀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그 경쟁 상대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때 돈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화폐 전쟁을 좀 생각해 볼 수가 네. 있어요. 어떤 나라는 달러를 싫어하고 어떤 나라는 위안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게 CBDC가 됐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CBDC가 돼도 중앙은행은 마음대로 이제 CBDC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요 증가되는 CBDC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상승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달러나 뭐 위안을 싫어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쉽게 실생활이 뭐 2030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사에서 2030년에는 디파이와 CBDC가 함께하는 시장이 뭐 생활이 어떤 모습일 것이다라고 좀 실생활 예시를 하나 정도 들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중국에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네. 중국에서 DDR, 그러니까 춤을 추는 기계에다가 네네네. 우리나라 500원짜리를 이렇게 넣고서 DDR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국에서요? 네, 예. 그때가 어허, 네. 이제 상당히 옛날이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안이 아니라 이제 코인으로 하나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서 500원짜리를 사용을 한 네. 거죠. 예. 근데 그게 500원짜리를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토큰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나라에는 법정 화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디파이 시스템 안에서 얘가 CBDC를 넣던 스테이블 코인을 넣던 똑같이 이제 동작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DDR에 비유해서 2030년 디파이와 CBDC가 함께하게 될 저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MoneyGram partners with Stellar and USDC for blockchain-based payments. 머니그램이 스텔라 재단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내년부터 국제 송금에 USDC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국제 송금회사인 머니그램이 스텔라 개발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USDC를 국제 송금에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고객은 머니그램을 통해서 그 현금과 USDC를 즉시 좀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텔라와 이 체결을 맺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USDC를 활용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스텔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USDC는 그 이더리움, 알고랜드, 솔라나, 스텔라, 트론 위에서 현재 뭐 활용이 가능하고요. 1달러랑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언제든지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USDC를 보내면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개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내려갈 거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예전에 자녀들이 또 유학을 가 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비용을 없이. 좀 싸게 네. 빠르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중개 사업을 하면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네.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업자를 가진 머니그램 같은 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송금에 대한 그 비용과 그 편리성이 상당히 비용은 낮아지고 편리성은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낮아지고 편리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머니그램이라는 전 세계 이제 1억 5천만 정도의 사용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암호화폐 생태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할까 말까라는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시발점이 돼서 많은 그런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결제 시스템처럼 토큰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리플은 또 소송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스텔라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국제 송금에 잘 활용되다 보면 가격적인 부분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활용이 많이 되면 그만큼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겠죠. 네. 스텔라는 리플을 본따서 이제 만든 거기 네. 때문에 리플의 장점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텔라와 머니그램 관련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